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1,140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4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81명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중환자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4회에서 매일로 바꾸고 퇴실 명령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규모 원전 수주는 13년 만으로 이번 수주로 중동에 이어서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 주변의 불이 나 전력이 끊기면서 방사능이 유출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고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해양 보호생물인 바다거북 6마리가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방류된 바다거북 등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등 생태 정보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2,000여 명 적은 10만 1,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7천여 명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2만 7천여 명 줄어드는 등 금요일 기준 4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575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숨진 사람은 8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 6,413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0만 782명, 해외 유입 사례는 358명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중환자 수가 2, 3주 동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서 병상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 중반대로 의료 역량은 충분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병상에 대한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고 퇴실 명령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합니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 조기 치료 핵심인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93.4%가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하고 있고 97.6%가 방문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중년층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는 이스라엘 연구진이 자국 의료기관에 입력된 환자 기록을 분석해 얻은 이 같은 결론을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이 65세 이상 환자 4만 3천여 명의 기록을 추적한 결과 팍스로비드를 먹고 입원한 환자는 10만 명당 14.7명, 미투약 입원자는 10만 명당 58.9명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40세에서 64세 6만 6천 명을 상대로 같은 조사를 한 결과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뒤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당 15.2명, 안 먹고 입원한 환자는 10만 명당 15.8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들어서 고령층이 아니면 팍스로비드가 중증화나 사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아예 없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개학 전후 집중방역 점검 기간을 5주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 학교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 체계 유지와 감염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학 전후 3주이던 집중방역 점검 기간은 5주로 늘리고 학교 현장 점검도 616곳에서 1,25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제도의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올해 52만 명이 넘었지만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처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고위험군은 모두 52만 3,900명. 올해 3번 조사했는데 1차 때 16만 2천여 명, 2차 15만 5천여 명, 3차 20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실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경우는 27만 1천여 명으로 51.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고위험군을 찾습니다. 이들 위기징후 정보 가운데 2개 이상이 포착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이번 수원 세 모녀처럼 건보료 체납 정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시스템에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최근 조사 기준으로 1,177명이나 됐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였으나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이런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다음 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위기징후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이 사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자를 찾을 때처럼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늘리거나 긴급 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일주일간 원숭이 도창 확산세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현재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WHO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 보고된 전 세계 원숭이 도창 발병 사례는 5,907건으로 전주 대비 21% 줄어들었습니다. WHO는 4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던 발병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원숭이 도창 확산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 세계 원숭이 도창 발병 건수는 97개국에서 4만 1,600건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발병 사례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입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계양구 선조지동 인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보유 여부 조사 결과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 개체수와 바이러스가 기준 이상 발견돼 경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23명, 2020년에는 7명의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은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다거북 보호와 개체수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주에서 바다거북 6마리가 방류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모래 위에 놓인 바다거북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기어갑니다. 이번에 방류된 바다거북은 모두 6마리. 혼액되거나 다쳐 구조된 뒤 치료받은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 등 3마리와 인공 부화로 태어난 메부리 바다거북 3마리입니다. 바다거북 방류 행사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중문색달 해변에서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 행사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의 보호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문 색달해변은 지난 2007년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된 곳으로 방류된 바다거북이 서식지인 태평양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바다거북 등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등 소중한 생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류된 어린 푸른 바다거북 한 마리가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이동해 정착한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식하는 바다거북은 7종으로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모두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바다거북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인공 증식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번식한 바다거북을 국내 해수욕장에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바다거북들이 저희 산란장, 그러니까 국내 산란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류된 바다거북 중 국내에서 산란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다시 우리나라 해변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것이 방류 행사의 목적인 만큼 서식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현지 시간 25일 물류 운송 등의 연간 1,950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투입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수소연료 전지업체 플러그파워와 이러한 내용의 청정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2025년부터 그린 수소를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면 연간 지게차 3만 대 또는 대형 트럭 800대를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얻은 수소를 말하며 그린 수소 연료는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미래 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건설을 따낸 건데요.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체 39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2사가 수주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입니다. 한수원은 이 가운데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 등 3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엘다바 원전 사업은 UAE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룬 조 단위의 대규모 해외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이후 두 번째인 대규모 원전 수출은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다수의 업체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를 선언한 이후 첫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은 탄소 중립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 원전 시장을 갖다가 휩쓸어 보는 그런 교두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원전 10기 수출 그거에 시발점이 될 걸로 굳건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단가와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체코와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8개 나라의 원전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전소 주변에 불이 나 전력이 끊기면서 방사능 유출 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은 러시아군의 폭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디젤 전력 공급 장치를 가동한 덕분에 전력을 다시 공급할 수 있었고 방사능 유출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짓지 않았던 일본이 새로운 원전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력난으로 안정적인 공급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수소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11년이 지났지만 원자로에 남은 해결료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때문에 로봇팔로 꺼내야 하는데 기술 개발이 늦어 폐로 작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차세대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기시다 총리 발언은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次世代革新炉の開発建設など今後の政治判断を必要とする項目が示されました。年末に具体的な結論を出せるよう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내 원자로 33기는 일제히 멈춰섰다 현재 10기만 가동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더해 사용 허가를 마친 7기를 내년 여름 이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이 1년 새 3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内外の情勢変化を踏まえれば、国民生活や産業の基盤となるエネルギーを安定的に供給する体制を万全なものに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건국 이래 최악의 재난을 경험한 일본 국민들은 원전 신설과 재가동에 불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原子力はやらない方がいいよね。他の方法いくらでも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安易すぎるでしょ。稼働しないでほしいなと思いますね。海での風車みたいなものでもいいなと思うし。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化石燃料とかそれだけだと厳しいっていうのもあるし、世界的に脱炭素の流れがあるんで 무너진 안전 신화 속에 원전 신설과 재가동까지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는 단계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서울시가 관리하는 추모의 집에서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납골당의 사진과 편지 또 꽃을 치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마철 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종이 상자와 마대에 가득 담긴 사진과 편지들.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흔적들이 한데 섞여 찾기조차 힘듭니다. 최근 어머니를 이곳에 모신 A씨는 납골당을 찾아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사진은 훼손됐고 정성스레 붙여둔 조화와 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인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게 땅바닥에 정말 나뭇잎, 낙엽 이렇게 진짜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 그거조차도 누가 손으로 뜯은 것 마냥 훼손이 되어 있었고. 납골당 앞엔 습기 때문에 꽃을 치웠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A씨는 적어도 알림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화를 일일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 메시지로 그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로. 문제가 된 용미리 납골당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규모 시설이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믿고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족의 동의 과정이나 별도 안내 없이 봉화남에 붙인 꽃들과 사진을 떼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서울시립승하원은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이라든지 꽃에 곰팡이가 하도 많이 끼니까 민원이 다수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청소를 하는 와중에 꽃과 사진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다만 유족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건 최근 폭우로 워낙 급하게 정리 작업을 시작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미리 고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유족이 상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습기에 취약한 지하나 분묘형 납골당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리지 않고 고인의 사진과 편지까지 마구 뗀 건 유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승화원은 전체 유족에게 뒤늦게 문자를 보내 꽃과 사진 수거 사실을 알렸습니다. 별도 사물함을 마련해서 고인의 사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국가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입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의 허덕이는 대출자들의 시름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빅스텝은 피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도 의결문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말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은 점차 줄어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도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로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오른다 해도 1년간 대출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는 2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대출금리 문제, 변동금리 대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불리는 이른바 3고 현상의 굴레는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중고 위기 대응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58조 원 상당의 신규 대환자금을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환자금 8조 7천억 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 자금 49조 원은 정상 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전문가 진단과 경영 개선 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 채무조정 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합니다. 추석을 보름 정도 앞두고 이번 주말에 미리 성묘를 다녀오거나 벌초를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 풀 속에 숨어있는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병이 유행하고 벌쏘임 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묘나 벌초를 계획하신 분들은 조금 덥더라도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옷을 입고 다녀오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